리모델링을 함께 보십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시키기 위한 박속의 1번 대선입니다. 그리고 2번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사용 금사일부터 15년 경과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15년 줄쳐 놓습니다.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자 면적 30%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 그리고 가로 속에 85제곱미터 미만 추천 놓으시고 40%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건축법의 리모델링과 다릅니다.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개축 빠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개념과 관련되어 주택법에서는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고, 건축법에서는 개축도 추가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0년이라는 말 보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10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한 사업체가 고쳐줘야 되는데, 10년 경과된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공동택을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사업체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대수선 외 추가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겠지만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정기점검이라는 말을 봤는데, 점검은 구조 설비에 대한 단순한 장비, 육안으로 하자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진단이라는 말 쓰게 되면 구조에 대한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하자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결과 A, B, C 등급 나오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고, D등급과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 대상이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E등급 나온 공동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D등급, E등급 나왔기 때문에. F등급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공동택에 대한 재산 가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재산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주택단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증축할 수 없죠. 오직 건물만 증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전유 부분이 주물이고 공용 부분은 종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을 증축하게 되면 증축하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40%를 증축할 수 있는데, 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대 규모에서 보셨습니다. 초과 원룸택은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만 동일한 건물에 둘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85제곱미터 미만이 나온다는 것을 각각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조건 갖추었을 때만 전유 부분을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공용 부분은 주물이다, 종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 공부하시면서 전유 부분은 주물이지만
공용포는 종물에 해당되어 독자적인 재산 가치나 등기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함께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증축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3을 함께 보십니다.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5%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건축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3번 신축 당시에 구조도 보유할 것, 신축 당시의 구조도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저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형태가 공동택의 세대수는 동일한데 주거 전용 면적만 단순히 늘리는 형태가 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존재합니다.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6,000세대에서 지금 10,000세대 가까이로 늘려놨는데 그렇게 세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택단지의 공간은 예전과 동일하거든요. 쾌적한 주거 생활이 보장되겠습니까? 과밀화 현상 보이겠습니까? 과밀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1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15%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가 만약 200세대라고 하면 230세대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지, 이를 초과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아파트는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만약 계단식 아파트라고 하면 수평 증축하게 되었을 때 새로 기둥과 내려벽 등을 확보함으로써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20년 전 만들어진 건물의 기둥, 내려벽으로 달라지는 층수의 건물 무게를 감당해야 되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최대 몇 개층을 증축할 수 있다? 3계층을 증축할 수 있는데 현재 기존 공동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인 경우라면 2계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안전을 제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수를 제한하는데 몇 퍼센트? 15%라는 것 확인하시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증축할 수 있는 것이 3계층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15층이 할 때는 3계층을, 14층이 할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쭉 한번 보셨는데 여기에 만만한 것도 있고 좀 까다로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틀리게 된다고 하면 그 틀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앞글자 조합해서 나만의 암기 방법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 1차 통과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590페이지에 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제1절 보시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 주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번 등록사업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두 장 넘기시면 595페이지에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이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제가 통계를 보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7만 5천 세대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0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실제 주택 건설하는 게 4천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의 건설 성공률은 그냥 대충 8만에 4천 세대라고 하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조합 가입 시에 가입비와 업무 추진비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그 업무 추진비와 가입비를 조합 임원이나 조합장이 유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거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국회가 워낙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개정되게 되면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 때 종전에 대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게 되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30%에 해당되는 땅은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80%에 아니 50%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확보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의 땅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자금 동원력이 필요한데 이게 조합주택의 활성화를 좀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라 하고 있지만 지금 3기 신도시에 그리고 지방의 여러 주택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 좀 많이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꼭 지역주택조합에 따라 주택 건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 개정되는 사안에 따라 주택법이 통째로 좀 바뀔 상황입니다. 바뀐 것 바로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신 지금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공부하셨다가는 나중에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서 해먹으려고 하면 법 개정되기 전에 하시는 게 짭짤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 추진비나 조합 가입비 고려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 1000세대, 1000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돈 땡겼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300억 정도 되거든요.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10년 안에 조합주택 건설해서 조합원에 공급한다. 20년 동안 끌고 간다. 따박따박 월급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건 좀 필요 없고 개정되지 않는 필수 사안들만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개정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개정 안 되는 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나가시는 게 올해 개정 사항과 관련되어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건축법이 좀 만만하다면 건축법이 잘 정리된다면 주택법에서는 출제되는 7문제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시험에 나올 건지는 대충 저도 알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바로 608페이지 보십니다. 6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07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 볼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거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613페이지 봐주십시오. (6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속에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착수는 2차기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신고한 경우는 1착,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때는 3착.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일본 대사관이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4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4년차 되는 날 종로구청장이 일본 대상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였거든요. 그래서 임의적 취소 대상이다, 필수적 취소 대상이다, 필수적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대상안에 대한 신축을 철거하고 6층짜리 만들기로 했는데 신축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사성 있는 문제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시길 통상 건물은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측이 공사 안 했던 이유가 수요일마다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공사 안 했다더라고요. 그건 시험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호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오착이었습니다. 여기 오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5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장 넘기시면 621페이지에 사용금사란 말이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사용금사라 하고, 이 사용금사 받은 이후에 완공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우리가 지금 건축법과 관련된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는 보통 두 문제를 시험에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내용으로 아마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주택 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시험에 문제가 하나 출제됩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총 3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이렇게 건설된 주택은 분양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 파는 문제인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두 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표현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고,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내가 살 집을 만들 때는 건축주, 팔 집을 만들 때는 사업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란 말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이고, 건축주란 말과 사업자는 영리 창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건축주 또는 사업체라 표현합니다. 건축법의 건축주라 하던 자가 여기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저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5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 우리나라 주택건설사업은 선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분양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건설에 필요한 비용들을 받는 제도이거든요. 망할 염려 없지만 저 사업체가 가끔 엉뚱한 짓 해서 부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어디 넘어간다지 않습니까? 그냥 비행기만 잘 운영했으면 절대 넘어갈 일 없는데, 그 비행기 잘 운영된다고 해서 뭐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하다가 망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도 그런 엉뚱한 짓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을 사업할 수 있는 사업체 자격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들을 공적 사업체라 표현하고 이들은 분양 사기 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롭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저 공공을 제외한 자를 민간이라 하고 저 민간 중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등록 사업자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뭐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조합. 올해 7월달까지 법이 개정되게 되면 얘가 바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이.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함께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작성했다면 행정청에 인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셔야 되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나오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해놓으시고 내가 실력이 충분히 형성되시게 된다면 그때 도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수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 우리가 사업체 파트를 먼저 살펴보십니다. 교재 보십니다. 흐름은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흐름은 자주 눈에 익숙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5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체 찾으셨죠? 1번은 사업체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가. 3번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민간입니다.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등록사업자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우선 1번 보십니다. 연간 동그래 놓습니다. 이 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합니다. 단독택과 공택 20호 2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도시형 살택 추천오시고 30세대 동그래 놓습니다. 사업 시행하려는 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게 되면 등록관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등록관청이 되는 게 없습니다. 얘만큼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등록 요건이라는 말 찾으셨죠?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1. 자본금 3억 원. 개인의 기본은 자산평가액이 6억. 그러면 자본금은 법인과 관련된 자산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자산 형태에 대해서는 자산평가액이라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통상 개인과 법인을 동등하게 대접하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법인은 3억 원, 개인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2번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5번에는 등록 말소 영업정지처분이 있는데 두 줄 밑에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박스에 1, 2 묶어만 두십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번 등록증 대여한 경우 대여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등록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등록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등록 사업자입니다. 대신 등록하고자 한다면 1년 동안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1년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 그리고 1년 동안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주거 형태는 한 번에 건설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데, 한 번에 건설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데 등록할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만약 내가 등록하지 않고 1년에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미리 등록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주택건설을 했다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등록제를 위반하게 되면 2학년 위반의 처벌 대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공인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업을 하면 처벌은? 중개사법은 달인이 돼 있지 않으십니까? 3학년 3반이죠. 우리 5개 시험, 세법, 공시법 어차피 합쳐져 있으니까 5개 시험 과목 중에 80 이상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딱 하나가 중개사법입니다. 여기 중개사법은 약간만 더 하시면, 우리 교수님 워낙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약간 더 하시면 이게 90 넘거든요. 중개사법은 결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아예 공법 시간에 결석하고 빨리 가시는 건 괜찮으시지만 중개사법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셔야만 2차 과목의 공시세법과 관련되어 각각 50점씩만 받더라도 50점만 받더라도 평균 60 넘으시거든요. 아예 공법에서 40 나오고 공시세법 50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 90 나오시면 저한테 감사하다 하겠습니까? 중개사 교수님께 감사하다 하시겠습니까? 중개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실 겁니다. 중개사법에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이 나오는 이유가 통상적인 등록제 위반하면 2학년 위반의 처벌 대상이지만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에 있어서는 좀 더 심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긴 공법에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빌라를 만들면서 한 해 19세까지는 만들어도 되지만 19세까지 만들어도 되지만 20세에 만들게 되면 그때는 교도소 갔다 와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등록 대상을 확인하셨다고 하면 저 등록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하게 되는데, 저 신청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법인의 경우는 3억,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일대 등록할 수 있고,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등록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은 시행자로서 등록한 것이고, 시공은 다른 사람이 맡아 합니다. 가끔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 현장에 유치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평내 동쪽에도 공사 중단된 건물 있거든요. 그리고 저 공사 중단되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밑에는 어떤 종합건설이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건물을 직접 만드는 자, 그걸 시공자라 하고, 그 시공자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일반건설부로 각각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행을 담당하는 것이지 시공 담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회사로 각각 등록한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만 했다면 이분은 뭐만 하는 것이다? 시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전문가 되어버리죠. 시행을 누적하다 보면 전문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시공이라고 하는 것까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행할 때는 자본금에 관한 요건이 3억, 전문기술자가 1명인데 저 시공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게 된다면 자본금은 5억, 그리고 개인의 교원 자산평가액이 곱하기 2돼 있는 것 눈에 보이시죠? 개인인 때는 10억 이상일 때 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기술자 1명인데 여기에 2를 더하게 되면 전문기술자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확보하게 되면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금이 갑자기 3억에서 5억으로 바뀐 이유는 시공이라는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2글자. 법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법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한데, 이러한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은 임의적 말소 처분과 필수적 말소 처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등록제 마찬가지인데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했다면 등록 말소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셨죠? 거짓 부정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면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을 대여하게 되면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 처분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이라는 것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등록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과징금은 영업 정지 처분에만 가능한 금전적 제재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서 바로 592페이지에 양가로 6번 시공 기준이라는 말 함께 보십니다. 여기 시공 기준은 원래 주택법상 등록한 자는 시행하는 자인데 뭐 하는 것입니까? 공사까지 직접 하는 것을 말하죠.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의 교원 자산평가액이 10억. 그래서 5 곱하기 2 하면 10 나온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2번입니다.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자 몇 명 이상? 3명 이상. 그래서 원래 등록 요건에 해당되었던 자본금 3억이 2 더하면 5억. 기술자가 1명이 2 더하면 3명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3번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일 것. 5년부터 100세대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등록사업자는 1년 동안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했는데 5년 동안 이 사업하게 되면 전문가 다 된 것이죠. 그래서 매년 20씩 건설했다고 하면 얼마? 그래서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을 때는 뭐도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함께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되어서는 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걸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 주택상한사채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주택상한사채 발행과 관련되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주택상한사채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신 분도 많으십니다. 대신 제가 그냥 재미로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공법에는 상환이란 말이 붙는 채권이 딱 2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한 5월달, 6월달 같이 하면 그때 보실 텐데,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과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토지 상환 채권일 텐데, 여기 상환이라는 말을 붙게 되면
저 상환이랑 붙어있는 채권제도에 있어서는 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사채이건 상환채권이건 관계없이 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입니다. 만약 무기명증권을 발행한다 이런 취지 집어넣으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 상환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다면 무기명입니다. 상환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다면 그때는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 있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채권에는 기명, 무기명 있다 없다? 그런 말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말 없다고 하면 그때는 무기명이고요. 상환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기명으로. 그래서 토지 받을 자, 주택 받을 자가 결정되어 있는 채권을 상환사채, 상환채권이라는데 이 말만큼은 기명증권이라는 것을 기억해 놔야 됩니다. 앞으로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뭐다? 기명증권입니다. 그리고 3번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대신 이 공동사업체는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주택조합 사셨죠. 그런데 이제 주택조합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와 관련되어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 보시고 그리고 올해도 시험에 나올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터를 건설하게 되면 계속 유지한다? 해산해버린다.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이 조합터의 건설함에 있어서 그 전문성은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게 되거든요. 이들이 독자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독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 시행해야 된다. 공동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꼭 현대, 대우, 대림 몇 개 업체를 꼭 들게 되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1군 건설업체는 건설업체이지만 좀 규모 작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독 시행 못한다는 걸 꼭 한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이제 얘를 잠깐 살펴보십니다. 595페이지 하셨죠? 요것만 보고 끝내실 겁니다. 2번 보게 되면 주택조합의 종류와 관련되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이 있고 3번 찾았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바뀌지 않는 것만 하십니다. 양가의 1번 보시게 되면 설립인가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설립 요건은 향후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게 되면 뒤에 엄청난 내용도 함께 바뀌어버립니다. 대신 옆에 페이지에 4번 설립신고라는 말 찾으셨죠? 이것만 보고 오늘 끝내시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구미택 공급하기 위하여 구미택 공급 가로 해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이 인가제인데 예외적으로 저 세 개 주택조합 중에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사업체가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그 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금으로부터 융자 받았을 때
그렇게 건설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만들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한다? 조합원이. 주택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합주택을 만드는 자는 공공이 만드는 것입니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까? 민간이.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합주택은 국민택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국민택은 이번에 조합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립 가능한 것은 저 세 가지 주택조합 중에 오직 누구만? 직장주택조합만. 그런 직장주택조합 만드는 때는 인가 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뭐하고 만들 수 있다? 인가 받아 만들고 국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그래서 국민택 공급이라는 말이 달려있는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조합의 설립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가제이고 국민택 공급이라는 전제 조건 달려있을 때만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얘는 남이 건설하는 것을 단체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사업체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인가받아 만들어지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사업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려주실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받아 만드는 것이죠.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받아 만듭니다. 여기 직장주택조합은 뭐 받아서 만든다? 제발. 인가. 그 직장주택조합 앞에 지금 방금 가로해 놓으신 국민택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제이고 국민택 공급이라는 조건 달린 직장주택조합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이해는 좀 되시겠습니까? 네, 처음 듣고 이해하면 천재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문제는 못 푸시는 거 있으신가요?